실물 경제만큼이나 부동산 전망도 쪽집게처럼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하면서 또 여쭤보게 돼요. 네. 굉장히 이 올해 부동산 시장도 드라마틱했잖아요. 네. 다시 고점을 회복하고 있는데 거래는 아직도 말라있대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올라온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2023년 현재 부동산 시장 이렇다. 네. 그리고 2024년은 이럴 것이다. 좀 네. 두 갈씩으로 먼저 답을 듣고 출발해도 될까요? 교수님? 네. 부동산 시장은 23년 7월 정도가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회복세로 전환됐습니다. 오. 네. 그렇게 그대로 전망했었고요. 네, 23년 맞아요. 상반기까지는 조정되다가 중반부터 올라간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뭐 여러 가지 다시 하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이따가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강보합의 기조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합이지만 그래도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보합, 그런 흐름이고요. 강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제가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023년은 7월에 바닥 찍고 회복세로 전환된 현재, 네. 2024년은 이런 상승세가 유지는 되는데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닐 거다. 이렇게요. 그러면 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랐느냐부터 여쭤봐야 네. 이 기조가 지속되느냐에 있어서 그 답을 찾아갈 것 같거든요. 네. 왜 바닥 찍고 7월에 올라온 건가요? 집값의 흐름이 있어요. 네. 저는 항상 이 변수를 부동산 시장이라는 하나의 변수, 네. 주식시장이라는 하나의 변수, 그 밖에 물가, 금리, 환율 여러 변수들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변수로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10명의 아이들의 성적이 다 떨어지기만 하다가 한 명의 성적이 반등해요.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3명이. 네. 3명이 반등했어요. 네.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과반수는 넘어야 아니죠. 되지 않겠어요? 그럼 6명이 반등해요. 네. 그럼 반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바닥은 찍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게 무슨 반등이냐? 나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가 4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7명이, 지방의 경우에는 어쩌면 반반 혹은 6명이 반등했다. 이런 느낌일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네. 우리 집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왜 반등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 전망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제가 5천만 명의 혹은 2천만 가구의 각각의 집값을 전망하는 겁니까? 저는 흐름이죠. 전체 평균값을 전망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른 말로 뭐죠?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시장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평균 성적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나의 성적을 계속 보다 보면 추세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의 집값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우리 동네는 아직 반등 안 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그렇다면 그런 분일수록 더 전체 시장을 보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뭐에 의해 결정될까요?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그게 어떤 이유였든 간에. 네. 예를 들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을 파셔요. 누가 500원짜리 생수병을 5,000원에 팔아요. 왜 비싼지 아시죠? 여기 물건 들고 올라오긴 힘들고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 산에 올라갔을 때의 그 물, 생수에 대한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24년까지도 집값이 뭐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여러 전문가분들의 어떤 논리도 제가 존중합니다. 네.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말씀을 하시든 결과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은 반등한 거예요. 지금 뭐 아직도 금매가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네. 그 금매를 수요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 네. 주택 가격도 별반 다를 리 없어요. 물론 금리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정책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나 금리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요. 정책이 수요와 공급을 자극을 줘요. 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네. 수요가 부정적으로 자극이 돼요. 수요가 위축되니까 가격이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뭐든지 수요와 공급이 영향을 미쳐요. 책에다가는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조금 어려운데 이걸 구조방정식이라고 해요. 재밌으니까 제가 한번 그려봐 드릴까요? 네.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실 때 공유해드릴게요. 접근법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예측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전망하고 싶은 가격이잖아요. 가격. 근데 제가 지금 가정한 이 가격이라는 변수는 뭐죠?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값이 아니에요. 네. 제 집값이 아니에요. 그러면 2천만 가지 다른 상승률일 거예요. 맞죠? 네. 상승률이. 네. 그걸 어떻게 전망합니까? 평균 가격 등락률이에요. 네. 근데 그 가격을 전망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일 거예요. 근데 이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가 100가지예요. 공급을 결정짓는 변수가 아마 100가지일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강력한 변수가 하나가 아마도 금리일 것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변수 하나가 정책일 거예요. 네. 역시 공급에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그렇죠. 미쳐요. 네. 금리가 높은데 공급이 늘어날까요? 쉽지 않죠. 공급을 부정적으로 자극해요. 네, 네. 돈 빌려다가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렇죠. 건설 사업을. 정책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수직 증축을 허용해 준다든가 리모델링을 허용해 준. 네. 그럼 공급이 더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변수들이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조방정식이라고 해요. 네. 이런 틀을 여러 프레임을 갖고 보시면 좋아요. 네, 네. 근데 한번 제가 다른 걸 증명을 해볼게요. 국제 유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유가도 수요와 공급으로. 맞아요. 국제 유가도 원유의 가격이에요. 네. 그럼 국제 유가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감산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오르고. 거예요. 네, 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 같아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요.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겠죠. 가격이 떨어져.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월부니까. 여러분의 월급도, 여러분의 연봉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 가격이 그게 임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노동력이 비교 불가한 엄청난 유일한 공급이다. 근데 그 공급에 대한 수요가 넘쳐난다. 손흥민처럼 연봉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노동력을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노동력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연봉은 0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월급쟁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월급이에요.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 결과적으로 많은 수요를 일으키는 거,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역량을 갖추는 거,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역량을 내가 갖춰 나가는 거, 그게 부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건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주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그 이유가 어떠하던 간에. 네.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수요가 지금 많아서. 예, 다시 하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라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23년 전망서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려요? 중반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텐데 그 미분양 주택 건수의 기준선을 6만 호에서 6만 5천 호로 삼아요.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예. 미분양 주택 건수를 제가 강조할게요. 그때도 강조해드렸습니다. 네. 미분양 주택 통계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해소되는 구간에는 집값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금리 올리면서 쌓이죠. 이 네. 구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일 때 집값이 떨어지는, 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일 거다. 그러니까 계속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정점을 찍고 한 4연속, 5연속 충분히 해소되는 구간, 특히 6만에서 6만 5천 호 구간, 이 지점이면 위험선을 통과하는 그 구간의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그래프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예. 20년, 21년에 매매 가격 등락률이 플러스에 있죠. 예. 자,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플러스를 유지한다는 뜻은 등락률이 전주보다 0 이상이니까 전주보다 계속 오르는 올랐다. 거예요. 대세상승장이죠, 네. 이때가. 그리고 매매 가격 등락률이 22년 매매 가격 등락률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나 여전히 0 이상이죠. 전주 이때는 대비. 가격이 떨어지는 건가요? 전주 대비의 상승률이 가격은 여전히 오르는 네, 거예요. 네. 오르는 속도가 둔화되는 지점이죠. 음. 근데 이 사이클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락 반전하죠. 0 밑으로 떨어지죠. 이 지점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고점이 언제예요? 여기가 전고점인 거예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가격과 가격 등락률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그 전고점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지니까, 그죠? 전주보다 떨어지고 전주보다 떨어지고. 그 등락률의 바닥이 언제예요? 마이너스 0.48%예요. 이게 바닥입니다. 네. 22년 10월, 11월. 이 지점이 정확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이었을 때예요. 22년 10월. 그 이후에 등락률이 금리가 시중금리는 어쨌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네, 22년 10월보다 떨어져 있어요.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단기 코픽스 추이를 보면 이거보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정점을 찍어요. 원래. 아. 그리고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지금은 상승 반전했다 안 했다 한 거예요. 음. 한 걸 인정하자고요. 여러분이 집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시든 오르기를 원하시든 갈라지실 텐데 그거에 상관없이 반등한 건 인정하시자고요. 근데 이게 계속 될 거냐는 질문이 지금의 질문이잖아요. 네. 작년 전망서에는 이게 0을 통과해서 올라갈 거다가 23년 중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배경은 미분양 주택을 볼 수 있고 미분양 주택이 줄어든 것은 수요가 늘어나서예요. 물론 조금 있다가 네. 그것에 반문을 던지는 질문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매매 가격 추이를 보시면 이게 KB부동산에서 매매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한 건데요. 4천 정도 찍었다가 정점이 22년 대략 10월, 11월 5억 6천. 아파트 평균 가격 정점인 거예요. 그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강하게 떨어지죠. 그러다 이제는 잘 안 떨어지죠. 네. 0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등락률로. 그래서 가격이 지금은 바닥이 소위 4억 9천 정도를 찍었다가 5억에 가깝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런 흐름입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현재의 현주소. 흐름이에요. 네.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때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주식 시장은 양은 냄비 같아서 올랐다 떨어졌다 막 하니까 기술적 분석이 좀 의미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네. 기술적 분석을 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하시라는 말씀은 이 그래프처럼 이게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렇게 대세 상승하다가 대세 하락의 모습을 보이다가 또 상승 반전했는데 이때처럼 강한 상승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 이렇게 완만한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어쨌든 사이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세로 진입했대라고 믿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주택가격 전망 CSI.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 때 집값이 23년 10월과 24년 10월을 비교했을 때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이에요. 네네. 이게 뭐 구체적인 과학적 전망이 아니라 그냥 여쭤볼게요. 어떨 네. 것 같으세요? 서울 기준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한마디로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네. 그게 2천만 국민에 다 물어봐서 네. 만약에 모집단 전체한테 물어봐서 조사를 했다면 모집단 통계지만 표본을 골라서 통계를 하는 게 이게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네네. 이 값이 100을 통과하면 뭐예요? 오늘의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죠. 더 많은 거예요. 네, 네. 이게 수요입니다. 구매 의사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절대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우린 시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 네. 여러분이 시장을 읽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집값을 전망해 달라고 해서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전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시장을 전망하실 때 네. 여러분 꼭 관찰하셔야 될 게 부디 나의 입장만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유튜브를 보니까 네, 네. 댓글을 보다 보면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10억을 어떻게 대출받아요? 이렇게 고금리인데요. 그렇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가구도 분명히 있어요. 있고. 근데 1억만 상대적으로 1억만 대출 받아도 집 살 수 있는 가구도 있고 대출 1도 없이 집 살 수 있는 자산가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린 시장을 보려면 나의 입장을 봐야 돼요? 전체의 입장을 봐야 돼요? 전체 평균. 전체 입장을 보셔야 돼요. 코끼리를 만지면서 내가 만지는 이 코끼리 뒷다리가 코끼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코끼리를 제대로 보려면 코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 코끼리는 다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나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게 시장을 보는 거예요. 네. 시장을 보시고 네. 그 다음 나의 집에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관심 있는 집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수요가 반등하는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그 매수세가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게 만든 거예요. 분양률을 줄여서 아닙니까? 분양률을 줄여도 수요가 그 이상으로 자극되니까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다? 그러면 지금이 내 집 마련에 적길까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4년 부동산 시장의 주된 특징 하나가 네. 비대칭화라서 그걸 한마디로 답변 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평균 가격만 가지고 질문을 주신다면 네. 적기는 조금 지났죠. 오히려. 적기는 평균 가격으로 보면 7월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점 부근이. 네, 지금도 사실은 늦은. 물론 지역마다 달라요. 네. 그래프를 잠깐 볼까요? 서울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서울 각 구별 집값 등락률입니다. 등락률이니까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뭐예요? 가장 강하게 떨어지는 얼음물. 23년 1월 정도. 그러다가 이게 시원한 물로 바뀌죠. 하늘색. 그리고 하얀 물로 바뀌죠. 미지근한 물. 그러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지역이 어디예요? 먼저 송파구.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 강동구, 그리고 다른 지역들 다. 온기가 도네요. 서서히. 그래서 지금은 반등한 지역이 반등하지 않은 지역보다 많아졌어요. 아직은 반등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2개 구가 남았습니다. 서울에는. 그런 지역은 더 뒤늦게 반등 전환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 집 마련은 특히나 여러분 1, 2년 살려고 내 집 마련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생각하시지 않나요? 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여쭤볼게요. 10년 동안 오르고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올랐죠. 그럼 답변이 됐죠. 오르내리면서 올랐잖아요. 그럼 오르내리면서 내린 구간을 지날 때는 내 집 마련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까 하락할까는 그 누구도 몰라요. 각자 그렇게 될 거야라는 믿음은 있을 거예요. 그 믿음대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믿음의 문제니까. 근데 지금까지 집값이 10년 동안 올랐다라고 가정할 때 그럼 앞으로도 10년 동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어떻게 오를 건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리 경제학에선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그죠? 이렇게 움직일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고민할 때 한번 해볼게요. 어느 지점에 사야 돼요? 이 지점에 사야 돼요? 이 지점에 사고 싶어요. 그렇죠. 이 지점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을 지금 지나서 여기 정도 온 거예요. 이 지점에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네.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세 하락이 올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반대로 대세 하락이 올 거다. 네. 그러면 상승 하락을 또 반복하면서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좀 달라야 되겠죠. 지금이 나름 바닥 찍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네. 다시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집 마련 안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믿음에 따라 달린 거고 저한테 만약에 믿음을 질문 주신다면 믿음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어쨌거나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올 것의 생각을 관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인구 감소 가지고 또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건 그때 조금 있다가 그거 따로 질문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거 공부하세요. 이런 건 꼭 보세요. 지표.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빅픽처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빅픽처 안에서도 이런 포인트들은 경제 안에서 꼭 관찰해라라는 지표가 네. 있으신 걸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저야 뭐 이 수백 가지 변수들을 다 아시지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월급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일이 일이신 거죠. 우리 아나운서님은 아나운서 하는 게 일인 거고, 네. 우리 앉아 계신 PD님은 PD 일 하는 게 일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저랑 똑같이 그 데이터를 어. 똑같이 분석합니까? 그러니까 다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각해요. 그래도 요것만큼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분명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 사이클이 어떻게 그려질까를 봐야 돼요. 그쵸. 다시 말하면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집값 등락률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아, 차트가 집값 등락률이군요. 그 자체는 네. 계속 팔로우 하셔야 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구나, 상승 반전했나, 아. 이 집값 등락률 자체를 보시면 좋겠고요. 음.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계속 강조했던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 미분양 주택 건수를 보셔야 됩니다. 건수. 그래서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해소될 것인가, 네. 집값이 계속 오르겠다. 네네.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다시 쌓일 것인가, 그러면 집값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보시면서 아. 의사결정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 지표들은 사실 뉴스만 봤을 때는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또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네. 지표 출처를 어디서 보세요? 헤드라인은 네. 기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맞아요. 그 미분양 주택 건수는 하나입니다. 아, 국토교통부로부터 거기 들어가셔서. 예, 국토교통부에서 추계하는 통계인 거고요. 음. 그 다음 앞에 말씀드렸던 집값 등락률은 저는 KB부동산 통계를 아. 봅니다. 그래서 KB부동산의 네. 매주 주택가격 등락률,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25년 전망에도 들어갈 거예요. 네. 다만 24년 실적치가 다 반영된 지표겠죠. 네, 네. 그래서 다 쪽집게처럼 답도 주셨습니다. 쪽집게는 아니고 비대칭화 키워드를 주셨고, 여기에서 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코끼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라 그러면서 이제 빅픽처를 그려주셨거든요. 네. 그 안에서 내가 살 건지 말 건지 그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꼭 보자. 네. 미분양 추이,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집값 매매 등락률. 네, 맞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너무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